자, 제가 나왔습니다. 저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본 안경주 같은데 느낌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있어 보이는데요? 금수저? 몇 개고? 바발말이다. 몇 개고? 여기 들어봤는데? 신장철 회장님. 맞다. 제발. 그게 돈이 됩니까? 예? 여기 이양철 회장님. 예. 자, 이제 다시 본캐로 돌아가서. 예. 지난해 엄청난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맞아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얽히고 설키며 성장한 재벌그룹 순양의 모습이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뭐 시청률 대박 났잖아요. 그 드라마. 특히 그 드라마의 주인공. 똑같다. 그러니까. 정말 순양의 진양철 회장을 보면서 이 안경하며 외모하며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모델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버랩 됐어요, 그냥. 예. 특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대사, 초밥집에서 요리사에게 몇 개고? 몇 개? 바발말이다. 이렇게 물었던 것을 실제로 진짜? 이병철 회장이 요리사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저희 나이 때 이후로는 전부 다 이병철 회장님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을 요즘 젊은이들이 진양철 회장을 보면서 막 그 기업가 정신이나 막 이런 걸 볼 때 화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저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사실 안 좋게 표현하려고 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왜? 진영철 회장은 괜찮은데? 라는 의견들이 많았대요. 이게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했어,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한국 전자산업을 이끌었던 삼성의 이병철 그리고 금성의 부인의 회장의 면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회장. 근데 회장도 이력 썼어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회장 재벌도 이력 우리니까 썼어요? 쓸 수 있는 거야. 제가 쓰라고 했어요. 저 호감이면 호감 아트홀 이게 그렇죠. 그럼요. 그래요? 1910년 2월 12일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호암 이병철 회장. 진주 지수국립보통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또 전학을 가게 되고요. 삼성의 시작이 언제였냐? 1938년 대구에 삼성상회라는 회사를 이병철 회장이 자본금 그때 돈으로 3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세우게 됩니다. 삼성상회. 상회 하면은 뭔가 과일 팔고 채소 팔고 그렇죠. 잡화점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삼성상회가 당시에 대구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첨가물이나 건어물을 만주 또 북경 지역에 파는 무역업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삼성상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삼성상회 시절이에요. 삼성상회 시절. 만든 거가 잼! 쥐포! 국수. 땡땡땡! 오! 정답입니다. 바로 국수였습니다. 그 이름하여 먹을 때죠. 별표국수. 별표국수 나오고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공장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돌리고 국수 하면은 이렇게 칼로 잘라 먹는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게 국수를 만들어서 삶기만 하게 되게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성상회 크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종이에 말려있는 동그란 국수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병철 회장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확실하게 해내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경영 철학은 어땠을까요? 사업 보국, 인재 제일, 합리 경영으로 대표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게 돈이 됩니까? 항상 그걸 외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말을 실제로 했나요? 실제로 별명이 있었어요. 뭐요? 돈병철이라고. 돈병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어려서. 그렇죠. 예, 뭐. 옛날 어른들 그렇게 불렀다고. 부자의 상징 같은 그 이름이 이병철이었죠. 근데 성품이 워낙 치밀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완벽한 상태에서 사업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가 별표국수가 완전히 대박을 내니까 여기서는 내가 확장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 양조 사업에 진출했죠. 술. 네, 그리고
1953년에 네. 부산에서 제일제당을 만듭니다. 거기가 결정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제당을 네.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국산 설탕을 그다음에 54년도에 제일 모직. 제일 뭐 유명하죠. 그때 결혼할 때도 그걸로. 이게 삼성에서 제일제당을 만들고 제일모직을 만든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때가 삼백 산업을 키울 때였어요. 300. 네, 세 가지의 세 가지 이제 하얀색. 하얀 게 네.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뭐 설탕, 면화, 밀가루 이런 게 들어오는 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제당하고 모직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딱이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의 원조 물자를 가지고 그걸 불화를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만드니까 사실은 재료값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렇다면 라이벌이죠. LG 그 옛날 금성 창업주 구인회 회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두 사람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세요? 학교 갔다. 같은 진주 초등학교네. 지수 네. 고등학교. 이병철 회장이 중간에 전학 가긴 했지만 진주 지수공립보통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예. 나이 자, 차이가 나이는 3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두 사람이 3학년 때 한 반이었대요. 왜요? 예. 어째서요? 뭐 그럴 수 입학이 있어요. 늦었거나 옛날이니까요. 또 빨리 가거나 옛날이니까요. 옛날에 3학년 때 구인회 회장이 반번호 6번, 이병철 회장이 26번이었대요. 아 기억이니까. 기억력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서 빠르구나. 가나다 순이었을지 키 순이었을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성적순도 아니고. 가나다 네. 순이. 아니 그때 그럼 그때 담임 선생님은 한국의 이런 진짜 물지의 그러네. 기업가를 동시에 가르쳐 본 거네요. 이 학교가 진짜 특이한 학교인 게 그러게요. 또 유명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허경영. 허경영. 뭔가 특이한 기운이 저도 지금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학교 그러면- 가면은 막그 뭔가 되는 거죠. 이 지세를 보는 분들이 이게 좌총령 500회 금계포란형이다. 최고죠, 최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그 기업가의 산실이다. 여기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저 가보고 싶네요. 자, 이 금성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구인회 회장. 이 전자산업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락키 화학공업사라는 회사를 1947년에 창업을 합니다. 락키. 이게 치약, 비누, 그렇지. 샴푸 등의 생필품을 만들던 회사인데요. 무엇보다 최초로 여성용 크림인 럭키 크림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지금도 그 LG 그 생필품들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써요. 럭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점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생필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치약이 다 럭키 치약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치약이 영어로 럭키인 줄 알았어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맞아요. 치약이. 아니, 근데 럭키 크림도 네.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제 완전 독점이었거든요. 더 앞쪽으로 가면은 두산의 박가분이라고 있어요. 아, 있죠. 박가분. 왜냐면 두산의 창업주가 박 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가가 만든 박가분. 분이 맞아요, 맞아요. 두산의 박가분, 럭키의 럭키 크림. 이렇게 생필품으로 큰 재미를 봤던 구인회 회장. 1958년에 전자 쪽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레코드판? 전축? 부하 직원이 듣던 하이파이 전축 소리에 매료된 구인회 회장이 라디오를 생산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진짜 신기해. 그냥 듣고 좋다가 아니라 예. 그래? 그럼 이걸 생각하자.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를 창업한 지 1년 만에 국산 제1호 라디오를 개발하면서 한국 전자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경영 철학에도 구인회 회장의 이런 행보가 잘 드러나는데요.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생필품, 말 그대로 국민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라디오를 시작으로 전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라디오나 이쪽 전자산업으로 진출했을 때 이때가 또 정부 정책하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부에서 이거 뭔가 외제하지 말고 우리 국산을 가지고 모든 거 좀 보급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라디오를 보급하는 그런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요. 근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서라도 라디오를 보급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금성이 라디오 만들기 시작하는 거하고 정확히 맞물렸고 이걸 이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이 수출도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은 왜 갑자기 전자산업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
몇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19 혁명 직후에 대표적인 부정축제한 기업 해가지고서 이제 조사받고 그랬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때도 이제 이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맞는 분야에 투자를 해라. 얘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65년, 66년에 아주 중요한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 유명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여러 가지 산업 중에 굉장히 블루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비료 산업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농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비료를 삼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이 수입하는 데다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밀수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냥 비료, 한국 비료를 정부에다가 그냥 줘버렸습니다. 또 집은 다 줘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8.3 조치에 또 한 번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정부에서 재벌 기업들, 이 대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선택해. 자동차, 조선, 전자. 이거 우리 지금 70년대 새로 중화학공업 간다. 그런데 어떤 거 할래? 근데 이 삼성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뭐냐면 2000년 이후에도요. 북한에 투자할 기업 하는 대우, 현대 다 가는데 삼성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동차, 조선? 아니다. 우린 전자 가야 된다. 둘이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녔으면 서로 기억도 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학을 갔어도. 둘이 사이는 혹시 자. 좋았나요? 이병철과 구인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끈끈해집니다. 왜냐? 1957년에 이병철 회장의 차녀와 구인회 회장의 셋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친구에서 사귀는 사돈 네, 시간. 친구인데 거기에 사돈 관계, 가족이 된 거죠.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혼했어요? 아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업가들은. 돈이죠. 구인회 회장이 꽉 잡고 있던 전자산업에 이병철 회장이 나도 하겠다라고 뛰어들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